치매라고 믿었던 아내.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남편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는 비가 갠 뒤의 냄새로 하루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포의 오래된 골목 끝, 베란다 난간에 걸린 화분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흘렀습니다. 장현수, 65, 은퇴한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윤혜진, 62,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단정한 차림새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의 집은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망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했는지 잊고 약을 먹었는지 잊고 심지어 자식들의 생일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당 가능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은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또 그랬나요? 죄송해요. 미소는 언제나 예뻤고 그래서 현수는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어제는 냄비를 태워놓고도 천진하게 웃던 사람이 오늘은 거래처 사람의 성과계약서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약 봉투 날짜를 늘 틀리던 사람이 이웃 주민의 전화번호를 단 한 번 듣고도 정확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은 아주 잠깐 정말로 한순간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현수는 집안의 작은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약 상자 밑에 연필로 표시를 남기고 냉장고 문짝에 붙인 메모지의 모서리를 살짝 접어두고 현관문 보조 열쇠의 방향을 반대로 걸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표시는 지워져 있었고 접힌 모서리는 반듯해져 있었으며 보조 열쇠는 늘 정확한 방향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편집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어떤 불길한 직감과 섞여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지원은 결혼하여 일산에서 살았고 아들 민주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강남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지원은 몇 차례 집에 와서 엄마를 보고는 아빠, 이제 시설도 알아봐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엄마 체면 생각해서 요양보호사부터 쓰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현수는 그 말들 앞에서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 엄마는 아직 아니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이 차를 마시다 말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형부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요. 대출 보증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면 하지 말아요.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왜 이제 하나? 지원은 시선을 피하며 엄마가 요즘 그러니까 형부도 뭘 부탁하기가 어려웠겠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오래된 서류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지역사업 보증 서류에 사인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서명이라 여겼지만 그 후 몇 해 동안 억지스러운 청구서들이 학교로 날아들었고 어느 것은 정리되었지만 어느 것은 애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교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가끔은 그때의 서명들이 악몽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혜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계셨어요? 차가 식어요. 현수는 서류를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가네. 그녀는 물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가늘었고 손톱은 항상 정갈했습니다. 여보, 내일 오전에 병원 같이 가요.
약을 바꾸자고 하셨죠? 현수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동자 한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는 늘 모호했습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 스트레스성 기억 혼란, 일시적 산만. 의사는 생활습관 교정을 권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안도했으나 안도는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아침 혜진은 장을 보러 간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현수는 뒤늦게 텀블러를 들고 따라 나섰다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장 한켠 작은 키케이스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처음 보는 열쇠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키케이스 속 다른 열쇠들과 달리 헤드에 작은 흠집이 2개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표시해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베란다의 난간 화분 아래를 들춰보았습니다. 얇은 노트 한 권이 비닐에 쌓여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트 첫 장엔 흐릿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고 중간중간에는 흔들린 글씨로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약, 병원, 전화, 어제, 잊지 말기. 그러나 마지막 장에 가까울수록 글씨는 반듯해졌고 문장은 길어졌습니다. 은행 담당자와 통화, 신탁 일정 확인, 확정일자, 정황 증거 확보. 현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식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데우며 반찬을 덜어내며 뉴스 끝자막이 흘러가는 동안 내내 침묵했습니다. 혜진은 식탁 맞은편에서 밥을 조금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현수는 숟가락을 접시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늦게 나갈래. 같이 은행 좀 다녀. 혜진은 멈칫하더니 장난스런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이요? 제가 뭐 잊어버렸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해. 다음 날 현수는 멀찍이 떨어져 혜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시장 골목을 지나 은행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 대기실 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파랗게 표시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신탁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점심 무렵 혜진은 은행을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 합석했습니다. 마흔 언저리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갈한 차림새, 차분한 눈빛, 손목엔 바코드 모양 팔찌가 보였습니다. 대화를 멀리서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서늘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여 메모를 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현수의 심장은 갑갑하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오늘 은행엔 왜 갔어? 혜진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집 대출이 남아있잖아요. 이자 조정 상담했어요. 당신 생일도 고지고. 창가 카페에서는 누구를 만났어? 아, 그분. 요양 관련 상담이에요. 제가 요즘 일해서 당신 혼자 너무 힘들까 봐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 모서리가 밤새 내내 밝았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형부가 투자해서 손실이 커요. 제발 보증 서명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현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서류를 헷갈릴까봐. 민주는 말문을 닫았다가 힘겹게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부가 예전에 사인 받아놨던 위임장, 진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임장. 현수는 귀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베란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뒤에 얇은 이중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명함 2장과 작은 영수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함 하나에는 자산보호신탁센터라는 문구가, 다른 하나에는 민사첩보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무통장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고 수취일란에는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사위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현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내의 치매, 은행의 신탁, 낯선 여자의 USB, 사위의 회사 이름. 모든 것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한쪽 끝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서명, 아직도 끝나지 않은 청구들, 지금도 어딘가에서 달려오는 파도 같은 빛.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주 혜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얇은 바람막이를 걸친 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는 뒤따라 나갔습니다. 골목 끝 작은 성당 옆문으로 들어가자 사제관 작은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카페에서 보았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당 봉사자 배지를 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로 2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계좌 이체가 이루어질 거예요. 날짜는 일부러 틀리게 전해두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네, 통화 녹취는 확보했고 대리 서명 지시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남편분은 아직 모릅니다. 모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모르는 게 나아요. 현수는 문틈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뒤로 물러났고 성당 마당 벤치에 앉아 동틀역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분명히 불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탁 위에 노트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은 노트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습을 오래 했습니다. 뭘? 잊어버리는 표정, 흐리는 말투, 빈약한 손글씨. 당신 앞에서는 더 어렵더군요. 왜? 당신을 지키려고요. 그때부터 이야기는 정돈된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가을 혜진은 우연히 사위의 회사 이름이 찍힌 서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지원이 집에 와서 급히 숨겨놓고 간 종이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현수의 이름이 위임장과 함께 적혀 있었고 전자서명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사실을 믿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날부터 은행을 찾았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보증과 대출 라인을 확인했고 집과 예금의 지분 구조를 재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담 창구에서 불친절을 견뎠고 담당자의 오해를 여러 번 풀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어깨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면 일부러 냄비를 태우고 약 봉투 날짜를 틀리고 자식들의 생일을 바꿔 말했습니다. 집안의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라. 네. 누군가 설치했습니다. 당신이 바꿔놓는 보조 열쇠 방향도
제가 돌려놓는 것까지 다 찍혔겠죠. 누가? 그 사람들. 돈이 급한 사람은 이상하게 똑똑해요. 환자 사정, 가족 관계, 이런 것부터 파고듭니다. 혜진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위험했습니다. 스스로 약해 보이는 표적이 되어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손에 지문을 묻히게 하는 것. USB에는 통화 녹취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 댁은 사모님 상태가 그러니까요. 위임장만 있으면 간단해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합니다. 날짜는 제가 맞춰드릴 텐데 그 사이에 돈이 들어오면요. 혜진은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남편 앞에서가 아니라 성당 뒤편 조그만 방에서 흘렸습니다. 수도처럼 고여 있다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물처럼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현수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면 가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뭐가 나빠? 우리는 져요. 증거 없이 싸우면 우리는 져요.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감정뿐이라서.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미 안전하도록. 그녀는 신탁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집의 일부 지분을 부부 공동명의 신탁으로 옮기고 현금성 자산을 단계적으로 묶어두는 방식. 해지하려면 두 사람의 서명이 동시에 필요하며 대리 서명은 즉시 알림이 오도록 해놓았습니다. 요양 상담을 받는 척하며 접근해온 브로커는 녹취가 되었고 날짜를 틀리게 들은 채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이미 경찰의 봉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현수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무너져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었어. 당신에게는 결과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현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놓은 어깨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익숙한 어깨였고 너무도 낯선 어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어떤 강도를 품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원과 사위가 집을 찾았습니다. 지원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사위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요. 현수는 말없이 거실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사위의 손이 컵을 감싸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신고하신 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녹취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실은 싸늘했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고 사위는 어깨를 2번 떨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은 태블릿을 꺼내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 선생님 댁은요, 사모님이 요즘 그러시니까요.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제가 도장만 빌리면. 지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굳고 눈은 공허했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조사 협조, 임의동행, 변호인 선임. 혜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안일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혜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에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막았겠지. 그럼 증거는 사라졌을 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안도, 수치, 그리고 사랑.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 색으로 동시에 물듭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예전보다 더 차분해졌고 현수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상들을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아침에 식탁, 점심에 장보기, 저녁에 산책. 거리의 나무들은 어느새 잎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밤 혜진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지럽네요. 현수는 허둥지둥 그녀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는 짧은 설명들이 오갔습니다. 편두통, 어지럼, 스트레스 반응. 의사는 생활관리를 권했습니다. 현수는 의사를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검사를 한 번 더 받았어요. 혼자서. 현수는 옆을 보았습니다. 무슨 검사? 작년에. MRI. 왜? 잠깐 어지러움이 있을 때가 있었고 눈앞이 번쩍거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했죠. 결과는 정상.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죠. 그 미소는 아름다웠고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현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느 것들은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등만 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거짓을 많이 했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래도 거짓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킬 때 쓰는 방법은 항상 곧지 않지. 현수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내 내내 정직만을 가르쳤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정직이 아니라 당신의 거짓이 우리를 구했구나.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성당 마당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 시장 통로의 좌판에는 대추와 배가 쌓였습니다. 부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보며 선남선녀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요즘도 저렇게 다정한 부부가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어느 날 현수는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내가 숨겨놓은 노트 옆에 있던 열쇠. 이건 뭐였어? 혜진은 상자를 열어 열쇠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헤드에 작은 흠집이 2개 있는 그것.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 집이 아니라 우리 둘이 처음 살던 반지하 집 서랍 열쇠예요. 아무도 모르는 서랍. 거기에 뭐가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못한 말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죠. 왜 숨겼지?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떠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럴 때 당신이 혼자라도 읽을 수 있게. 현수는 횡설수설한 시간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네, 나중에. 겨울은 금방 왔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밤, 두 사람은 전기장판 위에서 발끝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기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어떤 기억은 노트에, 어떤 기억은 USB에, 어떤 기억은 열쇠에, 어떤 기억은 서로의 어깨뼈 아래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밀려오다 다시 물러나기를 몇 번. 그의 머릿속에는 종종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고백이 모두였을까? 안에는 더 숨긴 것이 없을까? 연기는 끝났지만 무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끝없이 서로의 어두운 객석을 응시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박수가 없는 자리에서 서로의 숨을 듣는 일. 봄이 다시 오고 집 앞 철쭉이 폈습니다. 지원은 가끔 아이를 데리고 왔고 민주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경기장을 걸었습니다. 사위는 먼 도시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말은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질서였습니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 말을 아끼는 질서. 그러나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질서. 하루는 혜진이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에 닳아 광이 바랜, 그러나 여전히 원을 잃지 않은 반지. 혜진은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맞았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젊어 보였고 그 젊음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살아온 날들이 만들어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성당 봉사자에게 맡겨달라며 또 다른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짧게 적혔습니다. 우리의 기록.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계획하지 않았고 현수는 더 이상 뒤에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던 밤 창문 유리에 물방울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골목 끝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주방에서 차를 우려 2잔의 머그컵에 담았습니다. 그는 그녀 곁에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연기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역할이었을까요? 역할이라면 막이 내릴 때까지 해야겠지. 그럼요. 우리는 마지막 대사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하죠.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차의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으로 올라와 오래된 상처들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도시는 언제나 빛나고 그 빛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겠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막이 내린 뒤에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것입니다.